한강변에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하는 아파트만 즐비한 천박한 도시가 서울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쪽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땅을 사들여가지고 지금 땅을 구해가지고 또 아파트를 짓는다? 너무 이거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어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20년 8월 4일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됐고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뭐 하루 정도 지났는데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장들과 그리고 서울시와 국토부와 또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혼선을 빚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정말로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뭐 많은 내용들은 다 알기 때문에요. 일단 제가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갖고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주택 공급 물량 확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13만 2천호 플러스 알파를 2021년부터 2028년까지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당장 내년부터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내년부터 공급할 건지에 대해서 일단 궁금하고요. 2028년까지겠죠? 그죠?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내용일 겁니다. 어쨌거나 아파트를 짓고 입주를 시키려면 당장 내일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 3년 정도를 걸리는데, 과연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에서 당장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물량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게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한번 또 이런 생각을 한번 전에 하게 됐어요. 이 내용을 한번 보면서 5월달인가요? 5월달에 7만호 공급을 했잖아요. 서울에 주택공급 7만호 공급을.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22번째 대책이 나왔습니다. 3년 동안 22번째 대책이 나오는 동안에 공급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었죠. 모두가 다 22번째 대책의 전체 내용이 세금에 대한 증세입니다. 증세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죠. 엄청난 세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징벌적 과세라고 얘기할 만한 세금을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마어마한 규제를 전혀 풀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지금 재건축,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규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규제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공급을 확대한다? 좀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공급은 사실 안 꼽는 찐빵이나 똑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거나 이번에 13만 2천호라는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저는 과연 3년 전에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그때도 역시 규제에 대한 대책이었는데요. 그런 규제에 대한 대책 말고 3년 전에 이미 이런 지금 공급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했다면 지금쯤이면 어떻게 보면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돼 있지 않았을까. 굳이 3년이 지나고 22번째 대책이 나온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상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정부에다 건의를 한 내용들이 뭡니까? 징벌적 과세에 대해서 과세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절대 잡을 수 없다. 지속적으로 시그널을 국토부와 정부한테 얘기를 한 내용은 뭐냐면 공급 확대를 해야 된다. 규제 풀어서 공급을 확대시켜라. 그런데 이제 와서 22번째 대책 만에 공급 확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국토부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서울시 절대 주택 부족하지 않다. 주택이 부족하지 않은데 주택 가격이 이렇게 많이 뜬 것은 다주택자들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서울시 인구의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알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모든 게 다주택자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도 다주택자 때문에 오르는 거고,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도 다주택자들 때문에 오르는 거고, 하여튼 모든 게 다주택자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방향을 바꿔서 서울시의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좀 저는 실무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좀 어처구니도 없고요. 좀 화도 나고 좀 그렇습니다. 어이도 없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정책이 발표됐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권에게 13만 2천호 공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신규 택지 발굴이죠. 뭐 군부대 이전이라든가 이전기관 부지 등을 통해서 3만 3천호를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고, 3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상향, 뭐 큰 용적률 상향은 아니고요. 한 5% 상향하는 것 같아요. 5% 정도 물량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3기 신도시에서 2만 4천호 정도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여기서 7만호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3만 2천호에서 7만호 공급이면 거의 50% 수준이다 보니 이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따가 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좀 집중적으로 할 건데요. 과연 이것도 실효성이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정비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통해서 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물량입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를 통해서 5,000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거죠. 노후 공공 임대주택을 재정비해 갖고, 그러니까 서울 및 수도권에 임대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연식이 상당히 오래됐고 노후됐습니다. 이런 임대 아파트에 용적률을 올려 갖고 그 지역에 아파트를 더 짓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이랑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실이라든가 상가 오피스 주거 전환,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실이 되어 있어서 상권이 쇠락한 지역에 상가라든가 오피스타운 등에 있는 건물들을 주거용으로 전환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상 좀 웃겨요. 왜냐하면 저는 이건 찬성입니다. 이 내용은, 법안 내용은 찬성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거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상권이 쇠락한 지역에 상가를 갖고 있는데 상가 임대료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 있는 거죠. 1층이 아니고 2층, 3층짜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 3층 상가가 임대가 안 나가서 2, 3층 안 나가는 상가를 원룸이나 투룸으로 개조를 해서 월세나 전세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여태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동안 과태료 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번에 새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과태료를 전혀 안 물고 이거를 외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독려하겠다라고 하니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아이러니해요, 이런 거 보면. 근데 어쨌거나 비어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주거 전환 시켜주겠다는 거고, 뭐 택지 용도 전환,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어있는 택지, 공여 택지, 그러니까 유휴부지들을 용도 전환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중공업지에 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13만 2천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총괄표입니다. 전체 이제 13만 2천호잖아요. 13만 2천호, 13만 2천호고요. 이 13만 2천호 중에서 이 신규 발굴 택지, 아까 3만 3천호였죠. 신규 발굴 택지 3만 3천호가 어떤 지역에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지역이죠. 첫 번째 태릉시입니다. 태릉 지역에, 그러니까 갈매신도시 바로 옆에 태릉 지역의 육사부지 옆에 태릉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골프장을 개발을 해갖고 10,000세대를 짓겠다라는 거고, 용산 캠핑 부지에다가 3,000세대를 짓겠다라는 거고요. 정부 과천정사 일대에다가 4,000세대를 짓겠다는 겁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자리에 10,000세대를 짓겠다는 거고, 국립예교원 유휴부지에다가 뭐예요 이게 600세대죠. 600세대를 짓겠다라는 겁니다. 600세대 뭐 얼마 안 되네요. 서부면허 시험장에다가 3,500세대 짓겠다는 거고, 우체국 같은 걸 복합 개발해서 또 한 1,000세대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17곳입니다. 뭐 LH 서울지역본부, 뭐 상하 어쩌고 쭉 나와요. 한번 쭉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뭐라 그래야지 되나, 정부가 영혼까지 우리가 영끌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영끌이라는 단어. 그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요즘 영끌에서 주택 사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러잖아요. 정말. 특히 30대들이 영끌해갖고 내 집 마련 하나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정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진짜 땅을 찾고 있구나. 아파트를 지을 토지를, 지금 택지를 진짜 목말라 하고 있구나. 왜? 그린벨트가 무산됐잖아요. 그쵸? 그린벨트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지만, 어쨌거나 그린벨트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국민 대부분이 그린벨트에 집 짓는 걸 반대하다 보니까 이제는 서울 유휴부지라든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은 찾아갖고 지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지금 땅을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냐라는 거죠.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충분히 서울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건축 같은 것만 보더라도 지금 재건축 초기 사업장이 약 지금 한
90군데가 넘습니다. 초기 사업장이. 이 90군데 초기 사업장이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거의 한 26만, 29만 세대 정도 나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금 발표하는 게 진짜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있는 거 없는 거 싹싹 긁어서 모아갖고 하는 게 13만 3천 세대입니다. 서울에. 그런데 재건축만 활성화 시키더라도 지금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장 외에 초기 사업장들을 제대로만 진행시켜 준다고 하면 거의 26만에서 29만 세대, 거기다가 재개발까지 하면요 거의 몇만 세대예요. 한 4, 50만 세대는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규제는 꽁꽁꽁꽁 묶어놓고 절대 규제는 안 풀어줄 거니까 이쪽은 니는 건들지도 마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지금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거의 서울권이죠. 서울권에 있는 정말 황금 싸라기 같은 땅을 싸그리 긁어 모아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지 말아야 할 땅조차도 지금 모두 다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한강변에 뭐 이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강변에 아파트 가격이 얼마네 하는 아파트만 즐비한 천박한 도시가 서울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쪽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땅을 사들여가지고 지금 땅을 구해가지고 또 아파트를 짓는다? 너무 이것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좀 답답하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 좋은 방법을 놔두고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삥삥 돌아가면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해 나가는지 이걸 고민하려고 관계부처가 보니까 한 10대 군데가 모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태릉CC, 노원구에 있는 거죠. 그리고 과천 정부청사는 당연히 과천에 있을 거고, 서울지방조달청, 그리고 뭐 국립외교원 쭉쭉쭉 해서 상암동 DMC 매각부지, 상암동 자동차 검사소, 상암 견인차량 검사소, 뭐 이런 지역들, 지금 제가 VP 해놓은 지역들, 노원구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상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왜? 이거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에 반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한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만 난리가 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누가 지자체 장들이 지금, 그리고 지금 이 말씀드린 각 지자체 장들은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자체에서도 지금 이걸 반대하는 지자체 장들한테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 지역들이 과연 가능한 지역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능할 건지. 자, 신문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2020년 8월 4일이니까 어저께 뉴스입니다. 어저께 뉴스. 어저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노원구청장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노원구 홈페이지를 가면요. 편지가 첫 장에 떠요. 첫 장에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구구절절하게 썼습니다. 태릉 골프장의 1만 세대는 천천별력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그래서 진짜 날벼락이라는 거죠. 왜냐? 지금 이 노원구 같은 경우는요, 전국에서요,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수의 80%가 이미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노원구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 거예요. 아니면 노원구에 안 사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동일로라든가 아니면 별내에서 시작돼서 구리, 갈매로 이어져서 태릉에서부터 월계동으로 들어가는 석계역까지죠. 그리고 동부가선도로 빠지는 라인은요, 24시간 정체 구간입니다. 24시간 정체 구간. 그런데 이렇게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고 아파트가 빼곡한 자리에 아파트 만 세대를 또 짓겠다라는 겁니다. 또 짓겠다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노원구 국회의원들에 이어 같은 당적의 오승록 노원구청장까지,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의 노원구 국회의원들도 반대를 하는 거고, 그죠? 구청장도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걸 왜 반대하죠? 노원 구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정부의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오 구청장은 정부 계획에 대해서 청천별력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오 구청장은 4일 정부의 태릉골프장 부지 아파트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서한문을 보냈다. 엄청나게 긴 서한문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원구는 전체 주택수의 80%가 아파트이고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아요. 그리고 주차단이 가중되고요.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만 세대를, 이거는 그냥 무슨 얘기냐면 제 생각에는 뭐였냐면 아무런 대책이 지금 없잖아요. 그냥 만 세대 일단 숫자를 계속 채워놓는 거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1만 세대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1만 세대가 될지 5천 세대가 될지 협의해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1만 세대가 만들어지면 물론 여기에 로또 아파트죠. 당첨되신 분들은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후유증은 상당히 클 것이고 그 후유증은 상당히 수십 년에 걸쳐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교통대책이 없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노원구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 베드타운화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앞뒤가 안 맞는 게, 자 보세요. 서울로 집중된 여러 가지 문화, 경제, 다양한 복합체적인 것들을 좀 분산해야지 된다. 그럼 서울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 안에서 강북구, 노원구, 노원구는 대표적인 베드타운입니다. 이렇다 할 개발 계획 자체도 없어요. 물론 최근에 노원구의 상계동이라든가 창동지역이라든가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통해서 어느 정도 기대 심리는 있습니다. 왜? 이제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니고 업무타운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 골프장을 없앨 거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사부지 터널에 그 정보사부지를 없애고 자연 친환경적인 어마어마한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어마어마한 업무타운을 조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 태릉 골프장 주변도 제 생각에는 공원을 만들고 공원 인류 한 절반 정도를 정 이 골프장이 눈에 가시라면 공원을 만들고 그 공원은 노원 구민이라든가 아니면 서울 시민 전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지역에 진짜 창업센터라든가 아니면 업무타운이라든가 벤처타운이라든가 좀 이런 거를 조성을 해서 주거와 업무, 일자리가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직주근접형 도시를 만드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꼭 이 방법이 아니어도 주택 공급을 할 방법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꼭 이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있는 땅 없는 땅 다, 그러니까 모든 땅을 다 아파트만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지금 정말 징발세 과세라고 할 수 있는 취득세가 아니죠. 그렇죠. 취득세를 좀 인하해주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만 인하해줘도, 현재 시장에 있는,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은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고 풀릴 것입니다. 그죠? 물량이 많이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지 말라고 해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꽁꽁 묶어놓은 상태에서 기존 주택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부지를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지금 아파트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좀 답답하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또 다른 뉴스. 정부의 13만 2천 가구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와 주민의 반발이 아주 거세다. 그죠? 여권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주로 정부가 중점을 둔 공공주택 건설을 두고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는 노원구였고 이번엔 과천입니다. 과천.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은 역시 성명서를 냈습니다. 도시 발전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뭐만 짓겠다? 아파트만 짓겠다. 그죠? 그것도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항상 과천은 뭐예요? 그냥 대리예요, 대리. 그죠?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과천이라는 지역은 사실 제가 보더라도 수십 년간 좀 물론 그걸로 인해서 과천이 많이 성장한 건 맞습니다. 과천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그런 것도 맞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과천도 상당히 많은 행복주택이라든가 뉴스테이라든가 주택 공급, 임대아파트 공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까지 더불어 공급하면서. 그런데 과천 한복판에 있는 땅, 정말 과천역과 그리고 과천 정부청사역 옆에 붙어있는 노른자 땅입니다. 청사부지. 이 땅에다가 아파트를 또 짓겠다는 거. 어떤 아파트? 임대아파트. 정말 완전히 노른자 땅이거든요. 여기는 초역세권에다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 폭등 문제를 과천 시민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획을 철회하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정부가 주택용지를 뽑은 과천 정부청사 부지 8만 9천 제곱미터는, 그죠? 이렇게 해야죠. 인공지능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게 과천시의 입장이다.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과천도 어떻게 보나 계속 지나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과천은 이미 3기 신도시와 맞물려서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과천 공공주택, 과천 주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에 총 2만 1000세대 공동주택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죠? 이 중에 절반이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천 시민들 입장도 이해하고 노원구민들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저는 너무 지금 이 정부의 모든 정책이 일방통행이잖아요. 일방통행. 그죠? 쌍방통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방통행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아쉽다.
서울 마포구를 지역으로 이번엔 마포 얘기입니다. 마포. 아까 말씀드린 마포도 마찬가지예요. 마포도. 이제 DMC 부지는 있잖아요. 상암 DMC 부지. 상암동 어디에요? 상암동 이 방송국 센터 바로 뒤쪽 여기 이제 여기는 원래 상암 DMC 부지는요 뭐 하려고 했냐면 초고밀도 개발하려고 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삼성동 마이스 산업단지처럼 국제기록 복합지구처럼 아니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대규모 업무타운 100층 이상 가는 업무타운을 만들려고 남겨놨던 땅입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초고밀도 복합 개발을 하려고 한 땅에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없어지면 운전면허는 어디 가서 땁니까? 이제 운전면허는 어디 가서 따요? 운전면허 시험장도 없애고 고밀도 복합부지에도 임대 아파트 짓고 차량 자동차 보관소에도 임대 아파트 짓고 그러면 마포 지역에서 딱지 떼면 고양시까지 가서 찾아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근데 어쨌거나 그건 뭐 웃자고 한 얘기고요. 자, 마포구를 지역으로 둔 정창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상암동은 이미 임대 비율이 47%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상암동의 전체 아파트, 상암동이 사실상 입지 대비 가격이 좀 빠지는 이유가 마포구에서 임대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임대 아파트를 더 짓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임대 아파트를 또 지어야 하냐? 주민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 단 한마디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노원구도 마찬가지고 과천도 마찬가지고 마포도 마찬가지인 게 적어도 예를 들어서 태릉 골프장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거면 그리고 마포 DMC처럼 정말 훌륭한 자리에다 임대 아파트를 지을 거면 정부 청사부지 과천 치고 노른자 땅입니다. 아주 노른자 과천 중에 정말 노른자 땅입니다. 그 자리에 임대 아파트를 지을 거면 적어도 대담회 같은 건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그죠? 물론 반대를 하겠죠. 그럼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설득을. 근데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찍어서 여기는 임대 아파트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겠냐. 그는 이제 정창래 민주당 의원이죠. 뭐 제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반대할 리 있겠냐. 하지만 이런 건 아니다. 그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이런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 이거는 지금 이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책 얘기는 둘째 치고. 그러니까 참 태릉 CC라든가 아니면 어디에요? 또 과천 정부청사, 상암동 DMC, 그리고 견인 차량소, 상암 자동차 검사소 이런 지역들은 사실상 좀 부딪혀야 할 지금 말씀드린 태닝이라든가 과천 정부청사라든가 상암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다. 상당히 많다. 그래서 과연 이게 쉬울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보면 또 다른 거 한번 지역 보겠습니다. 이게 용산 캠프킴 부지, 용산 캠프킴 부지라든가 역시 과천 정부청사 부지라든가 또 어디에요? 아까 상암 DMC라든가 그게 나오나요? 여기가 상암동 이런 지역들 지금 용산 캠프킴이라든가 정부 과천 정부청사라든가 상암 DMC 이런 땅들은요 사실상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울지방조달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재역 바로 초역세권 오면 뒤쪽에 있는 부지인데요. 여기도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복합 업무타운을 짓는 게 마땅한 땅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땅들은 용산 캠프킴 부지 같은 경우는 입주규제 최소지역까지 지정이 되면서 용적률 800%로 고밀도 개발로 업무타운 초고층 건물로 10개 동 정도의 업무타운을 개발하기로 거의 확정이 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아파트를 짓겠다니요. 임대 아파트를. 아깝지 않습니까? 사실상. 근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갑자기 규제해서 아파트 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 물론 이런 지역에 아파트 공급을 해갖고 뭐 무주택자들한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그것도 사실상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아파트 공급이라는 게 꼭 해야 될 자리가 있고 또 다른 자리는 아파트가 아니어도 상당히 의미 있는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자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용적률 상향 및 고밀도 개발로 24,0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한 거죠.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하면 한 5% 정도 상향되는 것 같아요. 물량은 한 2만 가구 정도 짓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도심리 개발 예정 부지 역시 서울의료원이라든가 용산 정비창 부지입니다. 역시 한 4,000세대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용산 정비창 부지에
임대 아파트를 꼭 져야지 될까? 이런 지역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제가 한 이야기에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좋은 자리에 임대 아파트 지으면 왜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토지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명동 한복판에다가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명동 한복판에다가 임대 아파트를 한 10,000세대 짓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동대문에 가서 보면 그 뭐 우주선처럼 생긴 건물 있잖아요. 조형로. 그게 뭐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렇죠. 뭐 다양한 공연장도 쓰이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고 쇼핑몰로도 쓰이고 옛날에 야구장 부지, 그 야구장 부지에 임대 아파트를 지었다. 타워형으로 주상복합으로 해갖고 그게 있을까요? 저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봐요. 의미가 주택 공급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토지 활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을 통해서 5만 세대, 상당히 많은 세대죠.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7만 세대 공급, 전체 13만 세대 중에 50%를 차지하는 게 이 재개발과 재건축 방식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재개발을 통해서 역시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2만 세대. 근데 얘는 될 것 같은데 얘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재건축은 어려워 보인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아까 얘기했죠. 유휴공간을 통해서 뭐 2,000세대하고 도심 고밀도 역세권 개발이죠. 역세권 반경 350m, 250m인 역세권에 대한 기준을 350m로 확대시키면서 역세권의 종상형을 통해서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쭉 이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요, 제가 각기 다른 도시의 모습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 영상을 아마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과거에 유튜브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건데, 이 영상은 제가 왜 올렸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암동 DLC 부지라든가 과천의 이 정부청사 부지라든가 캠프캠 부지라든가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이게 용산의 국제업무지구잖아요. 얘가 용산의 국제업무지구입니다.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부지에 굳이 공공임대 아파트를 넣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자. 오른쪽은 여기는 용산입니다. 여기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부지입니다. 한강이 흐르고 용산역이 있죠. 정비창이 있습니다. 한강로, 원효로 4가 3가가 있고요. 전자상가가 이렇게 있죠. 지금 여기 그림은 안 나오는데 여기 이제 드래곤힐 호텔이 지금 자리 잡고 있죠. 왼쪽에는 여기는 메다탄입니다. 이제 허드슨강이 있고요. 허드슨 야드입니다. 허드슨 야드 역시 차량기지입니다. 차량기지. 같은 모습이죠. 같은 모습. 근데 같은 모습에 서로 다른 두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아파트 짓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이 자리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었겠죠. 미국도 지금 이 허드슨 야드 주변에, 참고로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면요, 몇십억짜리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몇백억씩 합니다. 몇백억씩.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평수를 계산한다면 10평 정도 되는 원룸형 오피스텔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맨션이고요. 여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10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에 한 달 월세가 약 500만원 정도 합니다. 이 지역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다른 거를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요런 지역도 있고 주거 지역도 있고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할 지역도 있는데, 요런 지역에 임대 아파트를 꼭 지어야 되냐라는 거죠. 같은 모습인데요, 이 허드슨 야드는 우리나라도 지금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하네 안 하네 그러고 있는데, 이 허드슨 야드는 미국이 2012년부터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허드슨 야드 개발 사업은 2012년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까지 맨하탄 미드타운 서쪽 허드슨 강변에 16개, 이 층 건물이 100층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의 다 한 7, 80층에서 100층 되는 건물이 여러 개 동입니다. 허드슨 강변에 16개의 타워형 건물을 건립했고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아파트죠. 초고가 아파트, 사무실, 호텔도 들었고, 이 안에 학교를 지었대요. 또 학교도 짓고 공연예술센터, 쇼핑몰 등이 입점했습니다. 지금 이 허드슨 야드 안에 있는 기업들은요,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정말 대기업들이 대거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허드슨 야드 개발 사업으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지만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개발로 인한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게 도시개발 사업 아닐까요? 이런 게. 지금 아파트 공급을, 이제 아파트 가격이 뛴 게, 정부는 다주택자 탓을 했다가 이제는 주택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있는 땅 없는 땅 다 끌어들여 갖고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게 과연 맞냐. 지금 이 땅에 아파트를 짓는 게 과연 맞냐. 물론 아파트 지어야겠죠. 근데 저는 물론 저도 여기 몇백억짜리 하는 아파트 못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는 사는 사람은 별도로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도시가 만들어지면 그러한 부가가치 효과는 누구한테? 나한테도 온다. 왜? 여기서 다양한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다양한 기회가 만들어지고 이 기회는 전파되거든요. 점점. 그런 게 좀 아쉽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